만 명이 동시에 맥주를 마시며 족발을 먹는 맥주 축제를 꿈꾸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술을 잘 못 마시긴 하지만 독일 옥토버페스트는 꼭 가보고 싶은 미슐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옥토버페스트에 다녀와서 현재 몸무게의 28%가 맥주로 이루어진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현재 혈조 알코올 농도가 한 3% 되는 것 같아요. 28%는 아니고요. 예. 네. 그리고 한때 수입의 348%를 맥주 사는 데 쓰셨던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지난 편에서 한도사님의 옥토버페스트 따라가기에서 좀 분위기를 느껴봤는데 실제로 가려면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까? 꿀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옥토버페스트 어떻게 가야 할지를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중요한 건 항공권이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모든 여행에서는 항공권을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항공권은 미리 사야 됩니다. 한두 달 전에는 뮌헨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뭐 다른 방법 프랑크푸르트라든가 프라하라든가 체코에 이런 데로 가서 육로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라하에서 뮌헨까지 가는 버스들도 있거든요.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자, 항공권은 반드시 미리 사셔야 되는데 가급적 반년 전 이전에 사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숙소 예약은 필수예요. 그렇죠. 도착해서 찾겠다, 뭐 아니면 하루 이틀 전에 찾겠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번에 숙소를 찾으면서 검색해 보니까 뮌헨 반경 150km 이내에 없었어요. 숙소가 전혀 없어요. 네. 시골 촌동네 민박집까지 다 동났어요. 사람들이 다 클릭질했겠죠. 그럼요. 이미 네. 6개월 전에 다 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뮌헨에 가서 자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매우 어렵고요. 10월 맥주 축제를 1월 달에 예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1년 전부터 세워서 여행 자금을 마련하시고 1, 2월 달에 숙소 예약을 하시는 게 안전해요. 만약에 젊은 사람이라면 영국 정원 같은 데 가서 노숙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9월 말 춥습니다. 뮌헨의 9월 말은 상당히 쌀쌀해서 침낭 없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거예요. 밤 기온이 약 10도에서 11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꽤 추웠어요. 그 주변 도시에 머무는 분들은 교통 예약도 빨리 하셔야겠어요. 저도 그거를 많이 시도해봤는데 뮌헨에서 안 자고 뉘른베르크에서 자면 어떨까? 그렇죠. 뉘른베르크는 100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뉘른베르크도 이미 숙소가 없고 가격도 뮌헨과 거의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 도시에서 자면서 뮌헨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IC 열차 타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뉘른베르크에서. 그래서 주변 도시에 자겠다라는 생각도 잘못됐다. 무조건 숙소 예약은 먼저 하셔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는 서울 인구가 벌써 1000만이고 부산만 하더라도 한 350만이 되잖아요. 근데 유럽은 도시의 인구 자체가 뭐 그렇게 100만 뭐 이 정도죠. 뮌헨이 독일에서 굉장히 큰 도시인데도 130만이다 그쵸. 보니까 호텔이 뭐 평소에 있다 하더라도 이 축제 때는 보통 그 도시의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한번 몰아닥치니까 그때는 항상 방이 없는 거죠. 주위에는. 네. 네. 그리고 기차로 주변 도시를 출퇴근하겠다는 생각도 어려운 것이 저녁 8시 이후에 뉘른베르크와 아우크스부르크 가는 열차들은 거의 매진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들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차도 자리가 없고요. 또 술 마신 다음에 열차 타고 먼 거리 이동하는 건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술 먹고 서울까지 오기 쉽습니까? 그렇죠. 집에 가기 싫죠. 예, 네. 그러니 가장 좋은 거는 축제장에서 걸어서 1km 이내에 있는 숙소를 잡고 편안하게 술 마시고 숙소 가서 쉬는 게 좋아요. 6개월 전에 예약하는 방법밖에 그 없을 방법밖에 것 같네요. 없습니다. 그 예약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난 편 에피소드에서 그 빅텐트라는 데 들어가서 술을 마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빅텐트는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줄 서야 되나요? 아니면 예약하고 가야 되나요?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빅텐트가 뭐 1만 명 들어가는 데 있고 몇천 명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오픈할 때 아침 오픈 시간부터 이미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오전에 다 만땅이 돼버립니다. 다 풀이에요. 네. 풀.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죠? 하루 종일. 네. 낮에 가면 오후에 가면은 자리가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사람들은 서서 마셔요. 맥주를 사가지고 다 서서 마십니다. 주변에서. 그럴 정도인데 여기서의 자리를 잡는 방법은 무조건 아침부터 일찍 줄 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약 없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약이 가능해요. 예약은 몇 달 전부터 가능한데 옥토버페스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약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언어를 영어로 바꾸신 다음에 예약을 들어가면 각 빅텐트의 사이트가 독립적으로 다 연결이 돼요. 아하. 그리고 축제장의 지도가 다 보입니다. 지도를 보면 내가 가려고 하는 텐트가 어디다 이름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고 클릭을 하면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예약이 돼요. 그 시간대가 따로 정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내가 어느 날 몇 시경에 간다를 정하고
거기다가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약을 하냐면 카드 예약이 안 돼요. 올해까지도 카드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 현금 입금만 해. 현금 해외 송금만 가능해요. 아이고 뭐 그런 해외 송금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또 꽤 그쵸. 나오죠. 몇만 원 나와요. 한 4만 원 정도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몇만 원을 입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가면 맥주 한 잔당 한국 네네.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맥주가 1000cc예요. 1000cc니까 네네. 생각보다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맥주가 한 9유로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1인당 가장 최저 안주를 시켜야 돼요. 최저 안주는 치킨 반마리예요. 네. 치킨 반마리가 한 10유로 정도 돼요. 거기에 텍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1인당 24유로가 최저 가격입니다. 아하. 물론 자기가 마시다고 해도 추가 가능해요. 하지만 최저로 예약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예약은 안 받습니다. 아이고. 최저 단위가 10명부터 받아요. 오. 그냥 예약 포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0명이 모아서 가야 되고요. 네. 10명이 가지 못하면 내가 2명이다. 10명분 예약하시면 돼요. 근데 돈을 그만큼 입금해야 그렇습니다. 10명치를 입금하셔야 됩니다. 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250유로를 입금하면은 10명 테이블이 예약이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송금료가 몇만 원 나오죠. 네. 예. 그럼 30만 원치 뭐 30만 원 이미 넘죠. 네. 250유로니까. 60만 원치인가? 네.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0유로면 30만 원이 넘죠. 네. 예. 그걸 예약을 해놓고 가서 자기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럼 거지. 이번에 2명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예. 저는 예약이 안 되니까 네. 가면 예약 팁은 리저베이션이라고 붙여놓거든요. 아, 네. 거기 못 앉아요. 네. 앉으려고 그러면 직원이 제지합니다. 계속 그냥 UFO처럼 온 텐트를 돌아요. 맥주 한 잔 사서 들고 마셔가면서 마시면서? 스탠딩으로 돌다가 빈자리가 있으면 바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와, 완전히 그 조용필로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생각나네요. 네, 아주 들깨처럼 돌아야 돼요. 근데 빈자리를 찾아서 헤매이는 떠나버리는 나는. 하이에나처럼. 근데 네. 한조사님도 이제 눈치가 늦어가지고 일단 네. 자리가 있으면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으셔서 많은 그 동료 여행자들을 도와주셨다는. 그래서 네. 그 빅텐트에서는 바로 자리가 권력이에요. 네. 자리만 차지하면 갑자기 어디선가 네. 막 그냥 북한 미사일 날라오듯이 막 날라와요 애들이. 그래서 같이 좀 앉자고 5만 가지 아양을 떱니다. 한조사님 그래서 외국 사진 엄청 사람들이.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동생하고 저하고 운이 좋아가지고 테이블 하나 앉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되냐, 리저베이션이 있는데 네. 2시간 뒤에 리저베이션이라는 거예요. 예약이라는 아. 거예요. 네네. 이 독일 직원이 되게 사람이 좋아서 너 그러면 2시간 뒤에니까 2시간 안에 마시고 나갈 수 있니?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당연히. 앉았어. 예. 예.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에서 백인 아가씨들 총각들 막 오더니 팔짱을 딱 끼고 앉아가지고 예. 같이 마시지 않으려나? 나 너 옆에 앉아있을게.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서 막 말을 붙여요. 한 잔 사준다고 안 해요? 아유, 그렇게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해 두실 거는 옥토버페스트에서는 자리가 권력이다. 근데 이번에 그 텐트 중에서는 어디가 좀 마음에 든 텐트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텐트가 네. 보통 텐트가 6개가 6대 맥주가 있고 그 밖에 네. 한 12개 플러스 둘 해서 한 14개 가까이 있는데 6대 맥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맛을 봐야 돼요. 네, 이게 다 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맥주들이에요. 네. 미넨의 대표죠. 네. 첫 번째는 아우구스티너, 네. 하커프쇼르, 호프브로이하우스, 네. 파울라너, 네. 스파텐, 그다음에 네. 레벤브로이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레벤브로이는 들어보셨죠? 사자. 이름 3개 그렇죠. 들어봤어요 저는. 사자. 뭐 네. 미슐랭님 뭐 들어봤어요? 파울라노랑 호프브로이 하우스랑 이 지금 얘기한 거. 호프브로이어스 레벤브로이. 유명하죠. 네. 이 레벤브로이는 예전에 우리나라 레벤호프라고 유명했었죠. 네. 그렇죠. 예, 네. 사자 그려져 있는 레벤이 사자잖아요. 독일어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레벤브로이 공장을 제가 갔었는데 네. 앞에 커다란 사자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레벤브로이 맥주 집이 네. 호프집이 시내에 있습니다. 네네. 레벤브로이 켈러라고 있어요. 네. 켈러라고 하는 거는 지하실이란 뜻인데 맥주 저장하는 지하실을 켈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대부분 맥주 지하 저장고가 있다는 거죠. 켈러 맥주라고 하는 아주 독립된 분야도 있습니다. 보통 뉘른베르크 일대 그쪽에서는 많이 먹는데 켈러 맥주는 거품이 좀 적고 황금색이고 그 다음에 맛이 좀 더 진해요. 왜냐면 나무통에서 숙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레멘브로이 켈러 가면 앞에 돌사자도 있어요. 그게 정말 이제 그 사자죠. 스페인 브랜드 중에 레베라는 또 그 레베. 패션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그 사자란 뜻이거든요. 레베. 근데 이제 레벤브로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80년대에 제일 처음 우리 제 학교 앞에 생긴 호프집 이름이 레벤브로이였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나중에 학교 옆에 레벤호프가 있었어요. 레벤호프.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미넨에 갔을 때 제일 감동적이었던 곳이 레벤브로이가 와 여기가 드디어 본점 오리지널에 와봤구나. 성지순례자. 성지순례. 네. 근데 이제 네. 레벤브로이 가 보면은
그 마크가 이제 도사자가 있고 그 배경이 뭐냐면은 파란색이에요. 하얀색 이게 체크 무늬가 교차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사실 BMW 마크하고도 일맥상통한데 뮌헨이 날씨가 좋으면은 뒤에 독일 알프스까지 한 50km라서 하얀 산이 보여요. 그래서 하얀 산에 눈이 덮여 있으면은 날씨가 좋을 때는 저 하늘은 정말 파랗거든요. 파란 하늘에 그 알프스 산에다가 하얀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대비가 돼서 아름다워요. 그게 바이에른의 주기예요. 주기. 독일 바이에른의 주기. 그래서 바이에른 주기가 뭐냐면은 체크 무늬로 흰색과 파란색이 바둑판처럼 이렇게 교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벤브로이 그게 그 깃발에도 들어가고 BMW 마크에도 보면은 BMW가 원래 이제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니까 근데 십자에 보면은 흰색 2개, 파란색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역시 레벤브로이의 그 깃발, 그러니까 바이에른 주기, 파란 것은 하늘, 하얀 것은 알프스의 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요 잠깐 딴 얘기를 샜네요. 네. 그래서 레벤브로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축제용 맥주는 이걸 특별히 만드는 거거든요. 네. 도수가 높아요. 보통 5.5도에서 6.5도 사이가 돼요. 네. 우리가 먹는 일반 맥주보다 절반 정도 독합니다. 평소보다 왜 독하게 만드는 거죠? 더 맛있나요? 아니 특별한 맥주를 만들어야 사람들도 먹으러 오잖아요. 이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맥주라 그러면 축제장에 안 올 거 그렇죠. 아닙니까? 날이면 날마다 먹는 맥주. 아니 근데 그러면 도수를 낮춰도 되는데 왜 높였을까? 도수가 높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술이 맛있다는 생각과 바디가 강해져요. 강렬한 느낌이 있죠. 네네네. 자, 근데 이 6.5도짜리 맥주라는 건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가 아니에요. 소맥이에요. 딱 이해가 바로 있죠. 와닿네요. 네. 딱 소맥을 1000cc 잔에 들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맥주 시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주도 계속 먹어줘야 되겠어요? 원래 옛날에는 안주가 많지 않았어요. 그 전에 제가 가봤을 때는 그 이렇게 하트형으로 생긴 빵 있죠. 그 프레첼. 예. 네. 프레첼을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족발, 소세지 뭐 이런 거 참 많이 나옵니다. 치킨도 있고 안주가 다양해서 사람도 그냥 안주 시켜놓고 많이 먹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안주바를 세우지 않아요. 원래 독일 사람은 술을 더 많이 먹거든요. 대부분 술을 많이 먹고요. 이 옥토버페스트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빅텐트는 입장료는 없다. 입장료는 없지만 예약을 하실 때는 한국에서 하고 가시는 방법이 네네. 있는데 10명 기준이다. 네네. 그래서 친구를 구하지 못하면 그거를 10명치를 자기가 다 페이해야 돼요. 한국에서 만약 단체로 가지 못하실 때는 저처럼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독일 사람들 옆에 가서 그냥 빈대붙어야 됩니다. 좀 메뚜기를 해야 되네요. 메뚜기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내년부터 네. 한도사님이 구원해 주시면 되겠네요. 10명씩 모아서 팀을 만드세요. 제가 이번에 네. 그래서 10명 모아가려고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백방으로 네. 이게 추석 연휴가 끼다 보니까 쉽지 네. 않았어요. 그렇죠. 내년부터 지금 만들어가지고 내년을 내년을 미리 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텐트들은 말이죠. 컨셉이 달라요 다. 어떤 텐트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흥겹고 어떤 데는 가족적이고 어떤 때는 복고적인 데도 있고 그거 좋다. 그래서 텐트마다 이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텐트를 사전에 알아보고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한도사님은 어떤 데 좋아하셨어요? 저는 스파텐 텐트부터 갔는데 여기가 젊은 사람이 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스파텐 텐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옥토버페스트를 그 뮌헨 시장이 이제 오픈을 알린다고 그랬잖아요. 개막을. 그때 따는 맥주가 스파텐이에요. 전 모르는데 그 스파텐 수많은 맥주 중에서도 스파텐이라고 하는 그 맥주를 그 맥주통을 때리면서 자 이제 맥주통이 열렸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맥주인데 한국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맥주 참 맛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스파텐은 레벤브로이에서 지분을 상당히 많이 인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벤브로이와 한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장도 붙어 있어요. 2개가 집 다. 옥토버 페스트 기간에 한도사님도 봤지만 또 제가 그 아는 SNS에서 아는 이제 지인분들이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도 제가 옥토버 페스트에 간 걸 봤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여성분들도 맥주 잘 마시는 분은 잘 드시지만은 또 좀 맥주가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은 또 다른 미슐랭님을 위해서 제가 옥토버 페스트 메뉴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 이렇게 마트에 가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맥주 중에 라들러라는 맥주가 있거든요. 그거 좋아해요. 네. 그렇죠. 네. 라들러가 뭐냐면 이제 맥주에다가 약간 레모네이드 같은 거 좀 섞어서 이제 알코올 도수는 한 2도 정도? 무알콜은 아니에요. 네. 한 2, 3도 정도. 맥주가 보통 4도 정도니까 낮추고 그다음에
레모네이드가 섞어서 좀 그 상큼한 맛이 나서 먹기도 좋고 특히 목마를 때 마시기가 좋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라들러가 혹시 독일어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미슐랭님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전거. 그래서 라들러가 그냥 바이시클러거든요. 아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워낙 자전거 좋아하니까 자전거 타고 나서 맥주 마시면은 좋은데 또 집에 갈 때 취하니까 물을 마시기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형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라들러를 마시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게 이 빅텐트에서도 팔아요? 팔아요. 팔죠. 파는 데 네, 있어요. 네. 예,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라들러 시켜서 같이 네.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 화장실은 네. 돈 내지 않아요. 아하. 돈 낸다고 생각하지 꿀팁. 마시고 네네. 왜냐하면 돈 내는 데가 많잖아요. 유럽은. 네네, 그렇죠. 독일 뮌헨 시내도 돈 내는 화장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지 마시고요. 네. 또 텐트마다 빅 텐트는요 입구와 출구가 정해져 있어요. 음. 어느 출구로 들어가서 사람이 별로 없어 들어가는데 제지를 해 막 입구에서 아하하. 얘가 나 동양인이라고 무시해 이러지 마시고 인종차별 아닙니다. 거기는 출구예요. 그냥 입구에는 반드시 보안원들이 있어서 가방 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출구를 찾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한도사님한테 혹시 술 대결하자고 붙는 독일인이 있었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자마자. 그게 상식적으로 예의가 아니니까 그런 사람 보지 못했고요. 네. 술 대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유치한 거잖아요. 음. 건배 많이 하고 서로 그냥 즐겁게 마시면 됩니다. 예. 음. 그리고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 바이에른 지방 전통 의상이 디른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좀 여성의 네네. 가슴이 파인 옷. 네. 그게 이제 보면 앞치마가 있어요. 앞치마가 있죠. 앞치마가 네, 있어요. 가슴 파진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앞치마를 타는데 앞치마가 보통 이제 초록색이 많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앞치마의 리본의 방향이 있어요. 아, 네. 앞치마를 묶을 때 리본을 오른쪽으로 묶으면 기혼이에요. 네. 왼쪽으로 묶으면 싱글이에요. 그러면 맥주를 마시다가 뭐 이거 팁을 줘야 되나요? 그 팀 문화는 사실 미국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쵸. 유럽에 이제 들어와서 곳곳에 있는데 그 독일의 팀 문화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아요. 유럽 전체가 다 심하지 않죠? 심하진 않아요. 네. 아시잖아요. 또 독일은 10%는 음식점에서 보통 쳐요. 네. 보통 그냥 네. 맥주 드시고 몇 잔 드시고 나올 때 1유로 정도 주면 직원이 네. 정말 웃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말해요.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안 주는 사람도 많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면은 서빙이 좋으면 감사의 네. 표시 해주면 좋겠죠. 사실 의무는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인체공학적인 한도사님께서 이 뭐 맥주잔 들 때 주의사항 뭐 이런 것도 예. 그 맥주 잔이 1리터 잔이잖아요. 네, 너무 손목 워낙 아플 것 무겁다 같아요. 이게 보니까. 맥주가 1000cc면 1kg잖아요. 그쵸. 3kg예요, 잔이 그래서. 예. 잔하고 맥주 무게를 4kg? 합치면 3kg예요. 아령이네, 3kg. 아령. 네, 네. 3kg 아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들고 드시다가는 손목에 부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네. 그럴 때는 손바닥 전체를 집어넣어서 감싸서 그래도 무거우면 두 손으로 드세요. 그렇게 마시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팔목까지 몸에 붙여가지고 네. 잘 그래서 받쳐야겠네요. 이 잔 들고서 계속 건배하고 마시다 보면 숙소에 들어오면 말크림을 팔에도 발라야 해요. 네네네. 팔이 막 아파요. 어.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도사님이 전공이 맥주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맥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저는 그 6대 맥주집을 다 텐트에서도 마셔보고 시내 본점도 가봤어요. 네. 5관 돌파가 아니라 육관 돌파를 육관돌파. 했죠. 플러스 1을 다 했네요. 심지어 뭐 육관 돌파. 레벤보라는 네. 슈파테나다 공장까지도 다 방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6대 맥주만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독일에도 요새 크래프트 비어나 그 수제 맥주라고 하는 소량 그 맥주집들이 많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미국 맥주들이 많이 들어와서 미국 맥주 스타일의 양조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전통적인 6대 맥주는 이건 분명히 라거 맥주예요. 라거와 그렇죠. 네. 바이젠과 둥켈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네. 근데 저는 호프브로이가 제 입에는 가장 맞았어요. 호프브로이 맥주가 바디 훌륭하고 이게 그리고 가장 오래된 맥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주가 참 입맛에 맞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스파텐 맥주. 스파텐 맥주 참 좋았고 그다음에 하커프쇼르는 맥주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축제 맥주가 5.8도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6대 맥주 중에서 가장 도수가 약한 축제 맥주가 나옵니다. 부드럽겠네요. 부드러워요. 예. 그래서 마셔보면 그 괜찮고요. 근데 이 6대 맥주들을 들어보시면 다른 맥주들은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뮌헨 맥주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맥주 여행 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그 맥덕들만 찾아가는 그런 바에 가서 드시고서는 나 이런 맥주 먹어봤어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굉장히 좋은 실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맥주를 안 들어보셨다면 6대 맥주를 먼저 마시고 나서 맛의 기준을 딱 잡고서 다른 맥주를 마시면 평가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제가 이제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최근 2, 3년 사이에 크래프트 비어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뭐 IPA, 인디언 페일이라든지 이런 뭐 맥주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은 독일은 크래프트 맥주가 없어요. 네, 다 크래프트 아니에요? 아니요, 다 공장 맥주예요. 공장 맥주가 더 맛있는데 더 왜 맛있으니까. 만들겠어요? 이 크래프트 맥주가 나온다는 말은 공장 맥주가 맛이었거든요. 네. 근데 독일은 거의 지방마다 우리나라 막걸리처럼 독일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지방마다 소규모 맥주 공장들 자체 브랜드들 그다음에 다양한 개성의 맥주들이 많기 때문에 크래프트 맥주가 나올 있을 이유도 이유가 없고 나와도 발을 붙이지 못해요. 그래서 한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뮌헨을 기반으로 한 바이에른을 기반으로 한 6대 공장 맥주만 먹어봐도 정말 맥주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도사님이 이번에 그 페이스북에 올리실 때 뭐 퀘르시 맥주 이런 게 올라왔던데. 켈시는 말씀을 드릴게요. 맥주를 아니 잠깐만 예. 그 라거 맥주, 밀맥주 그까지는 아는데 뭐 훈제 맥주, 퀘르시 맥주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훈제 맥주는 정리를 맥주, 좀 해주세요. 예. 자, 라거 맥주는 정확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라거 맥주는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 시중에 오비 맥주 카스 하이트가 라거예요. 네. 이거는 하면 발효 맥주예요. 그러니까 맥주를 통 안에 넣고 발효를 시킬 때 그때 위에 효모가 있는 부분? 아래에서 발효돼요. 네네. 아래쪽에서 발효되는 하면 발효가 라거 맥주예요. 네. 이거 만들기가 약간 힘들어요. 근데 에일 맥주라고 하는 건 상면 발효 맥주예요. 상면 네. 발효. 효모가 위에서 발효돼요. 네. 근데 우리가 여러 여성분들 좋아하는 밀 맥주 있죠. 바이젠 비어, 휘트 비어라고도 하죠. 그렇죠. 예, 밀 맥주는 상면 발효 맥주로 사실은 에일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훈제 맥주는 뭐냐하면 이거는 맥주의 재료는 보리잖아요, 몰트잖아요. 몰트를 자체로 훈제해 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흑맥주라고 하는 둥켈이나 포터 이런 거는 맥주를 심하게 볶거든요. 오. 만들 때 심하게 많이 볶아요. 맥주를 태워요. 볶는다는 게 무슨 아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트를 볶아요. 네. 몰트를 많이 볶아서 태워가지고 맥주를 만들기 때문에 까만색이 나와요. 아 제가 무식해서 그러면 몰트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보리라고 생각하면 보리. 아, 맥주의 재료는 곡물 보리죠. 이름이에요? 네. 아, 그러면 여기서 또 네. 미슐랭님을 위해서 맥주 네. 하나만 저도 해설을 네네네. 하자면은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익숙하긴 그렇죠. 한데 딱 정확하게는 사실 청취자분들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네, 그러실 네. 겁니다. 맥주는 물, 보리, 효모, 호프만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네 가지가 들어가는 네 가지. 거예요. 예. 이게 1500년도 우리나라는 이제 임진왜란 일본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네. 1512년에 바이에른의 그때 바이에른 왕국의 비렐름 4세가 법으로 딱 정했어요. 맥주 순수령. 네. 맥주에 이거 이상 넣으면 안 돼. 네 가지만 넣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도 우리 독일에서 수입한 맥주 캔에 보면은 옆에 영어로 German Beer Purity Law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우리말로는 맥주 순수령. 네. 그게 바이 절먼 프리티 로. 그거에 의거해서 만들었다. 의거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물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보리, 그다음에 이제 발효시킨 거 효모, 그다음에 향을 내주는 호프. 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그걸로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맥주 맛이 없었죠.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옥수수. 그렇죠. 예. 쌀. 예. 네. 자, 근데 맥주 순수령이라는 게 이름 자체가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독일 맥주가 굉장히 선진 맥주라고 생각하는데 네. 선진 맥주 맞긴 맞는데요. 네. 맥주 순수령이 만들어진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맞습니다. 네. 당시에 네. 맥주를 만들던 업자들이 거기다 5만 가지 쓰레기를 다 넣었거든요. 그 이전에 예를 그렇죠. 들면 예, 뭐. 어떤 쓰레기? 독초도 들어갔고요. 아. 그러니까 맥주 맛을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하. 당신 다 허브예요. 독초도 허브잖아요. 아. 허브를 많이 집어넣어요. 실험적으로. 그런데 당시에 의학 지식이 부족할 때라 먹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네. 몸에 이상이 생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왕이 국민들의 건강 문제가 있으니까 맥주 순수령을 내려서 너네 맞아요. 이상한 풀 네네. 넣지 마라. 이것만 갖고 만들어라고 법을 정해준 거예요. 네. 근데 맥주 순수령으로 만들지 않아도 좋은 맥주는 많아요. 그게 그렇죠. 뭐예요? 벨기에 맥주, 람빅 그렇죠. 네, 람빅 같은 거, 에일 맥주 이런 남빅이 거는 한국에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병으로는 네. 들어오죠. 네. 예. 자, 이런 맥주들은 맥주 순수령으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맥주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보리 이외에 쌀과 옥수수도 맥주의 좋은 재료 중에 하나예요. 쌀이 들어간 맥주가 굉장히 시원하고 쌉쌀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맥주 순수령이 만들어진 배경은 사실은 그런 검증되지 않은 허브들을 넣었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내린 거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맥주 순수령을 안 만들어도 좋은 맥주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쌀이 들어가면은 좀 약간 목 넘김이 우리 흔히 말하는 부드러운 맥주.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스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먹을 때 보면 일본 맥주 중에 쌀이 약간 들어간 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쌀이 들어가면 맥주가 특히 소맥을 말아 먹을 때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죠. 맥주가 시원하고 라이트해지죠. 예를 들면 어떤 맥주가 그러니까 있나요? 우리 독일 맥주에 소맥 말아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렇죠. 독일 네. 라거라든지 아니면 그럼 에일 일본 맥주. 맥주로 해야 되나요? 일본 맥주. 아니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맥주들 쌀과 옥수수가 들어간 맥주들은 진짜 소맥을 말아 먹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중국 청도 맥주도 쌀 들어가거든요. 네. 공장 가면은 청도 맥주 공장 앞에 크게 써놨어요. 투어할 때 보입니다. 네. 대미 한자로. 대미. 예. 예전에 한번 같이 갔던 한국 분들이 이제 술 전문가들인데도 뭐 청도 맥주는 뭐 맥주 순수령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에요. 저 보세요. 여기 지금 대미, 옥미 써져 있잖아요. 네. 대미는 쌀이고 옥미는 옥수수예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쌀이 들어가도 좋은 맥주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 맥주 칭따오에 그 쌀 네. 들어가요? 쌀 들어갑니다. 쌀 들어가죠. 그럼 병 뒤에 봐도 적혀 있어요. 저는 근데 쌀 들어가는 맥주는 딱 마셔보면은 이게 특징이에요. 목 넘김이 부드러워요. 그게 시원해요, 쌀 그리고. 들어가는.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 한국 음식하고는 잘 어울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상면 발효, 하면 발효해서 다시 그다음에 이제 훈제 맥주는 그래서 몰트를 훈제해서 만든다. 그래서 네. 마셔보면은 훈제 소세지를 같이 먹는 느낌이 나서 안주가 필요 없어요. 이거 한국에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나요? 이게 밤베르크에서만 나오거든요. 밤베르크 밤베르크. 훈제 맥주가 네, 네. 나와요. 네. 밤베르크 가면 이거는 라우흐비어라고 현지에서 말합니다. 네. 라우흐비어. 라오가 이제 그 훈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흡연이 독일어로 라우헨이에요. 제가 라우헨 지금 다시 그렇군요. 시작했잖아요. 예. 라우헨. 그럼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훈제 현재 맥주? 병으로는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병으로 아. 들어오지만 생맥주로 들어온 건 현재 저는 아직은 아유. 보지 못했고요. 맛있겠다 이거. 네. 희소식이라고 하면 이번에 네. 밤베르크에 갔다가 네. 한국 청년 하나가 네. 30대 초반의 한국 청년이 밤베르크에서 지금 몇 년째 돌을 닦고 있습니다. 오. 양조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몇 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어휴. 굉장히 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고 네. 대화를 해봤는데 맥주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음. 저는 아마 그래서 조만간 몇 년 뒤에는 훈제 맥주가 서울에 탄생할 거라고 어우, 봅니다. 기다려집니다. 저는 이번에 한두산이 그 맥주 그 이제 맥주 여행, 맥주 순례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사실은 뭐 다른 데는 저도 뭐 거의 다 가본 장소라서 그렇게 안 부러웠는데 밤베르크가 진짜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일 때문에 올해만 하더라도 밤베르크를 제가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때 가면 아침에 가요. 네. 아침 항상 9시에 가거든요. 아침부터 맥주 마실 수 있는. 맥주 10시부터 맥주를 마셨다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아까 10시에 맥주집이 문을 여니까. 네. 근데 항상 9시에 가서 10시에 떠나거든요. 밤베르크를. 그래서 아직도 그 훈제 맥주를 맛을 못 봤습니다. 아이고야. 네. 이 밤베르크 훈제 맥주 유명한 집이 한 서너 집이 있는데 네. 이제 역사가 몇백 년씩 됐죠. 네. 10시에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미 줄 서는 아저씨들이 있고 첫 잔을 주문했는데 테이블에 반이 차요. 어휴.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침 식사를 훈제 맥주를 마시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야,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어휴. 그러면 아니, 그 네. 한두사님이 좋아하시는 퀼시 맥주는 자, 특징이 뭐예요? 퀼시는 뭐냐면 퀼른의 맥주예요. 근데 퀼시입니다. 네. 퀼른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독일. 예,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꼬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오데코롱. 꼴로뉴, 꼬롱. 네네. 꼬롱이 바로 퀼시인데 이게 경계가 벨기에하고 독일의 국경 쪽에 있잖아요. 맞아요. 라인 국경에서 매우 강변에. 가까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벨기에 에일과 라거의 중간 형태를 띠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드냐면 에일 맥주예요. 퀼시는 정확히는 에일입니다. 사람들은 보고서 이게 라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황금색으로 투명하니까. 근데 이거는 상면 발효로 만드는 에일 맥주고요. 근데 숙성을 라거처럼 저온 숙성을 해요. 저온 라거 숙성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일 맥주와 라거 맥주의 맛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예, 좋게 중간에 들려요. 중간 맛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황금색의 에일이다. 라거처럼 보이는 황금색의 에일 맥주다라고 할 수 있고 여성들이 의외로 좋아해요. 왜냐? 잔이 200cc 잔이에요. 작아요. 굉장히 맞아요. 이뻐요, 네. 잔이. 500잔이 아니고 200cc 잔이 나와요. 잘 취하기 때문인가요? 그 이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네. 하도 술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부인들이 잔을 줄이자고 건의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카더라 통신 같은 얘기도 있고 아하. 뭐 말은 많은데 퀼시 맥주는 반드시 그 200cc 잔에만 서빙하도록 규정이 있어요. 아, 뭐 제 적성에 가장 잘 맞는 맥주 근데 같아요. 네. 그게 그 이제 조금 더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네. 또 이제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면은 네. 에일 맥주는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무거워요. 먹으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막걸리 마신 듯한 느낌. 걸쭉하죠. 먹으면 좀 걸쭉해요. 걸쭉하고 네. 뻑뻑하고 배도 부르고 라거는 좀 이렇게 산뜻한 청량감 마시면은 약간 우리 그 일본 사케를 마신 듯한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이제 그 퀘시가 딱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는 사케인데 마셔보니까 이거 막걸리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퀘시는 이제 저도 굉장히 좋아했는 게 올해 또 얼마 전에 저도 퀘시를 오랜만에 갔습니다. 쾰른을. 쾰른이 이제 원래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군대가 그 라인강을 따라서 행진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거점을 만들면서 오늘날 우리 영어의 식민지를 뜻하는 콜로니가 그 쾰른에서 나왔거든요. 콜로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오데 코롱이라는 향수도 나오고 쾰른 맥주도 나왔는데 저는 그게 올해 너무 저의 유일한 사치였어요. 그 쾰른 대성당 딱 앞에 보면 그 바로 앞에 광장에 카페 있거든요. 네. 거기 딱 앉아서 퀘시 맥주가 한 잔에 한 5유로 하는데 다른 데는 독일에서 큰 잔을 주는데 감질나게 200ml 작은 잔을 딱 줘요. 네. 그러니까 그거 딱 그걸 마시면서 쾰른 대성당을 보면서 또 제가 키스 자렛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쾰른 콘서트라고 하는 1970년대 명반이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그 직접 딱 그 들으면서 쾰른 맥주를 쫙 마시면서 그 듣고 있으면 또 손님들이 꼭 부르잖아요. 막 하고 사진 찍어주세요. 네. 그 저기 쾰른 대성당 앞에가 바로 쾰른 중앙역이잖아요. 네네. 그 그렇죠. 광장에 네. 있는 그 쾰시 돔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퀘시돔. 쾰시 돔은 좀 안쪽에 있고 바깥에 조그만 저기 매점처럼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아주 퀘시돔. 네네 맞습니다. 있죠. 네네. 거기가 제일 유명한 그 쾰시 집이에요. 퀘시라면은 이제 쾰른의 형용사인데 그쵸. 퀘시 맥주를 뜻하는 거죠. 네. 쾰른 맥주. 네. 근데 쾰시 맥주는 한 가지는 아니고 종류가 많아서 집집마다 다 양조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오래된 거는 쉔넌인가 하는 집이에요. 그것도 이번에 상관돌파 사관돌파 이거 다 가봤죠. 하셨나요? 그 집이 쾰시 네. 맥주 중에 가장 오래된 집이라고 하는데 저 안쪽 쾰른시 저 안쪽 가면 시장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 저기 그 뭐죠 어쨌든 그 전통시장 같은 거 네네, 있습니다. 그쪽 저 네. 뒤쪽에 가면은 라인강 쪽으로 가다 골목 하나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네, 네네. 그 집이 가장 오래된 집이 있고 돌아다녀 보시면 뭐 피터 켈시 이런 집도 있고 네네. 어쨌든 좋은 집 많습니다. 대부분 청취자들은 이런 거 귀에 잘 안 들어오시고 딱 지금 알고 계신 게 뮌헨 호프브로이 하우스잖아요. 아, 호프브로이 요거를 하우스. 좀 봐주세요. 퀘시 맥주는 지금 네. 한국에 요즘 우리나라 그 집더하기에서 가끔씩 4캔에 만 원에 팔아요. 아, 저 이거 네, 좀 있습니다. 먹어보고 싶어요. 네. 그 스펠이 그 KOLSCH거든요. 사실 요즘은 워낙 마트에 맥주가 많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잘 들어보시고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마트나 편의점에 갔을 때 딱 보시고 딱 집어 오시면 됩니다. 퀘시는 그 지금 한국에서 들어옵니다. 파는 건 가펠 켈시잖아요. 가펠 퀘시예요. 가펠 켈시가 네. 저는 켈시 맥주 중에 가장 맛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셔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생맥주도 네 캔에 파나요? 만 원이에요. 아유,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이번에 그 포트록 파티 할 때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뮌헨 자, 호프브로이 하우스. 호프브로이 하우스가 이제 어디냐면 마리엔 광장이라고 뮌헨 그렇죠. 시청사 그 네. 뒤편 쪽에 가면은 있어요. 근데 네. 이 술집은 여러 가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큰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집이에요. 네. 그렇죠. 혹자는 2,000명이 들어간다고 하고 누군 3,000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몇천 명이 들어가요. 네. 장충 체육관이 8,000명 들어가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맥주집, 대형 맥주집이 호프브로이 같은 분위기를 다 이제 모델링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언제 생겼냐? 1589년에 설립됐는데 아이고, 그때 조선시대 우리는. 우리 그러니까 임진왜란 임진왜란 네. 3년 전. 네. 임진왜란 3년 전에 호프브로이 하우스가 생겨요. 네. 왕이 세웠어요. 음. 왕명으로 호프집을 세웠는데 우리가 흔히 호프집을 호프라고 그러잖아요. 네. 맥주집을 호프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네. 호프 무슨 호프. 알펜호프, 레펜호프. 네. 호프를 사람들이 뭐라 하면 맥주에 들어가는 호불을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HOP를 어릴 때. 생각해요. 네, 그게 아니에요. 네. 그 맥주집 호프는 HOF예요. 네, 네. 독일어 전공자 라스트라다님. 아, 그건 압니다. 네. 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좀 넓은 그 중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유럽의 그 특히 독일 쪽에 왕궁을 가보면은 우리는 경복궁이 이제 앞마당이 있는데 거기는 앞마당은 다 그 미음자, 우리 한글 미음자에서 가운데 둬요. 가운데 중정, 마당이 중정. 있죠. 건물로 둘러싸인. 그래서 이제 그 실내가 그렇게 중정이 있거나 넓은 건물에다가 호프를 붙이고 그래서 이제 그 독일어로 왕궁을 호프부르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프브로이는 들어가 보면은 이 뮌헨 호프브로이는 들어가 보면 실내 이제 중정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실내가 펑 이렇게 뚫려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프브로이라고 하는데 이 호프브로이가 또 우리 눈에도 익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또 말씀드린 80년대, 90년대 호프집 가면은 있는 사진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옥토버 페스트 아니면은 이 호프브로이. 호프브로이. 예, 호프브로이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호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궁정 양조장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이거 호프브로이 하우스를 그대로 번역하면
궁정 양조장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 하우스는 네. 집이고 네, 네. 브로이가 양조장이잖아요. 네. 호프는 이제 궁중 안에는 중정을 말하니까 궁정 양조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왕이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었겠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뮌헨시 정부가 운영해요. 사장이 뮌헨시 정부입니다. 어허. 그래서 호프 브로이하우스의 직원들은 전부 시 공무원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답죠. 예. 아마 정직원이겠죠. 네, 계약직 정규직. 아니겠죠. 예. 네. 자, 근데 이 장소가 매우 역사적인 장소인데 예.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이 근처에 살았어요. 18세기에. 맥주를 좋아했을래나? 그랬대요. 어. 여기를 들락날락하면서 맥주를 먹었고요. 네네. 오페라를 만들 때 여기서 영감을 받은 적도 있다고 실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레닌 있죠. 예. 러시아 혁명의 레닌이 여기서 술을 많이 먹었대요. 1차 대전 이전에 뮌헨에 살았는데 여기에 주기적으로 들러서 계속 오랫동안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레닌이 앉아 술 먹은 테이블은 어딘지는 찾지는 못했어요. 그건 알 수가 히틀러도 없어요. 여기 자주 갔다던데. 히틀러와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예. 히틀러가 1920년에 나치의 첫 모임을 여기서 가져요. 네. 호프브로이 3층에 페스트홀에서 갔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 연설을 계속합니다. 사실은 나치의 본부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다가 1921년에 술 처먹고 싸우다가 아니, 술 먹었으니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그 유명한 맥주홀 폭동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 맥주홀 폭동의 맥주홀이 호프브로이하우스예요. 그거는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예, 사건이에요. 역사에 나오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체포돼서 감옥을 갔죠. 그래서 감옥에서 할 거 없잖아요. 네. 술도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책을 쓴 게 바로 나의 투쟁이에요. 아, 저 그거 읽었어요. 예, 읽었어요. 예, 그 중학교 나의 때. 투쟁에서 회상을 해요. 호프브로이하우스의 그 좋았던 기억 회상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그 맥주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아하. 그다음에 그 호프브로이하우스 히틀러가 연설하는 장면은 지금도 흑백 사진으로 그 구글링 하시면 나옵니다. 유명한 네네네. 사진들이 있어요. 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곳이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음식이 아주 맛있는 집은 아니에요. 맥주는 참 맛있어요. 아니, 한도사님이 이번에 좀 학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하던데. 예, 제가 유명한 집 다니면서 학센을 먹어봤어요. 네. 학센이 안주죠. 네. 네. 돼지족발. 네. 네. 독일 돼지족발 말하는 슈바인의 거죠. 학센. 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 장충동 족발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죠. 네. 장충동 족발이 슈바인의 학센의 동생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서요. 네, 6.25 이후에 네. 오. 장충동 족발 쪽에 뚱땡이 할머니가 네. 6.25가 끝나고 뭐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연합군이 있었잖아요. 네. 연합군들이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족발 어허. 먹는 걸 본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한국에서 족발을 먹지 않았다? 우족도 우족탕이 있었고요. 네, 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같은 먹었겠죠. 형태의 네, 네, 돼지 네. 족발찜이 없었던 삶은 거예요. 족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당시에 오호. 이제 독일 족발을 이 할머니가 접하고 한국식으로 개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약초,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고 한방이 들어가죠. 좋아하죠. 한방. 예, 몇 가지 약재를 삶아. 한방. 실제 네. 우리나라 족발 삶을 때 보면 약재가 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초, 한국식으로 당진, 만드는 네. 게 네. 우리나라 한국 족발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학센이 원래 우리나라 돼지 족발의 이제 아버지인데, 이 학센을 보면 집집마다 먹어본 이상한 걸 느꼈어요. 처음에 모양이 다 비슷하고 구조가 비슷하고 네. 겉에 로스트된 상태 네.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맛도 비슷해요. 옥토버 페스트에서요. 다른 네. 데서도 먹어봤지만 네. 네. 옥토버페스트에서도 그렇고 시내에 있는 맥주집에서도 먹어봤어요. 네, 네, 네. 학센이야 의외로 한국보다 비싸지 않아요. 싸요. 네. 그리고 작은 것도 팔아요. 그래서 10,000원 이하짜리 학센이면 작은 덩어리들도 있어서 먹는데 큰 부담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느껴서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학센을 먹는다면 이것은 이 집에서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리서치 캐스천이 생겼잖아요. 네. 시내를 다녀보면 공장이 있어요. 아. 학센 전문 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센 전문 집을 가면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 전기구이 통닭 돌아가는 거 기억나시죠? 네네. 통닭이 10마리씩 해서 한 10줄씩 한쪽 벽에서 돌고 밑에 장작이 떼지잖아요. 네. 그 장작구이 통닭 생각하세요. 네. 장작구이 통닭이 같은데 학센을 끼워서 돌려요. 그런 장작구이 통닭 그 돌아가는 그 대 있죠. 네. 그게 한 줄로 쫙 서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쫙 서 있어요. 대량 제조한다. 도서관 서가처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얘가 저기 몇 시간씩 밑에서부터 장작구이 이제 불 받으면서 기름이 쫙 빠지면서 구워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학센 시키면 접시에 그냥 갖다 주잖아요. 여기 그게 아니고 이 전문점에 가면 굉장히 커다란 트레이가 있어요. 큰 접시. 그 트레이에 학센을
6개, 7개를 다 가지고 와요. 족발을. 네. 그래서 손님한테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쑤시개로 깃발이 하나씩 꽂혀져 있고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게 가격이에요. 손님한테 네가 골라라라고 얘기해요. 부위. 아니 다 학센이에요. 다 학센인데 이게 덩어리가 모양이 다르고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 재밌네요. 그 손님이 이렇게 쭉 보다가 난 이게 맛있을 것 같아. 그럼 요거요. 그러면 거기 깃발에 보면은 25유로, 뭐 18유로 이렇게 적혀 있죠.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 딱 들어서 그거를 이제 썰어서 바로 서빙을 해줍니다. 그런 방식이 한국에도 도입하면 우리나라도 재밌을 족발 것 그렇게 같아요.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 종로에 비싼 데는 독일 사람이 하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합니다. 족발을 여러 개를 갖고 옵니까? 그때 제가 한번 비싸게 그때 쏜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 집. 그 집이 문을 닫았다고 너무나 합니다. 지금 비싼 것 때문에 지금 속이 상하셔가지고 그때 너무 비싼 거 쐈더니 갑자기 그 기억을 했더니 갑자기 네. 속이 좀 쓰리네요. 한도사님이 학생에 대해서 불편한 좀 진실을 얘기하셨는데 독일 물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연구를 하셨다고요. 그 물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했던 건 오래됐는데 예전에 이태리 여행을 하면서 이태리에서 마시던 에스프레소가 한국에서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커피를 사와서 저희 집에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똑같이 내려도 동일한 커피 맛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물이 다르기 때문에. 물이 다르다고 전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이태리 물 마셔보면 우리나라 수돗물하고 맛 달라요. 그렇다면 이태리 물의 본질이 뭐냐? 그게 결국은 석회가 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무기질이 많은 물이에요. 네. 우리보다. 정확히 석회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석회 네.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미네랄? 칼슘입니다. 그쵸. 칼슘이에요. 칼슘과 네. 마그네슘이에요. 네, 화학 원소기호 CA. 예. 예. 그런데 네. 이게 물속에 이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 흡수가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태리 커피 맛을 재현을 하려고 그러면 물을 에비앙을 써야 돼요. 그렇죠. 한도사님이 근데 또 그 실험 그래서 해보셨잖아요. 에비앙을 사다가 해보면 네. 우리나라 생수들은 보통 칼슘 함량이 20 정도인데 20mg인가 정도인데 한 통에 에비앙은 70이라고 적혀 있어요. 많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재미있는 사실 에비앙을 한 자리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칼슘이 밑으로 침전이 되나요? 그래서 에비앙은 보통 마트에 있는 거는 흔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가라앉지 않아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한 달을 놔둬봤어요. 밑에 하얗게 가라앉습니다. 네. 에비앙은 밑에 하얀 가루가 가라앉아요. 자 그러면 하얀 가루를 우리는 석회라고 만약 생각하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비앙이 왜 세계 3대 광천수인데다가 대한민국 그렇죠. 식약청을 통과했을까요? 먹어도 되니까. 원래 물에는 이제 미네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래 정류수가 보면은 물이 제일 깨끗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럽에 가면은 손님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 특히 여자분들이 머리에 머리가 하얀 가루 이렇게 같이 뭐가 끈적끈적하게 남는 듯한? 얼굴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좀 씻고 나면 그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잖아요. 머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는 머리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머리카락에 뭔가 낀 것 같고 뭐 얼굴도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무기질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유럽도 전 유럽이 그렇게 무기질이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북 유럽은 거의 석회가 없고 그러니까 북유럽은 그래서 대부분 그런 이제 그 무기질이 많고 좀 석회나 칼슘이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식당에서 물을 팔고 그쵸. 북유럽도 식당에서 물 잘 안 팔거든요. 그냥 수돗물 다 주거든요. 프랑스, 영국만 해도 수돗물 다 주잖아요. 식당 가면. 네네. 그 석회질물이 많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알프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알프스가 맞습니다. 산 자체가 석회산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석회 그쪽이 또 보면은 이제 대리석이 많이 나오는 동네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건축물에 대리석을 많이 쓰는 동네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석회 같은 게 이제 고온 고압에서 변성되면 대리석으로 변화하죠. 마블. 자, 그래서 우리 이 바이에른 지방 자체는 네네. 알프스에서 가깝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알프스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퀘스천이 그럼 있어. 뭐냐? 독일은 물이 나빠서 맥주를 먹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전설로 참 많이 들었어요. 전설을 많이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물이 나쁜데 어떻게 맥주를 만들 수 있죠? 좀 이상하죠. 자, 그럼 맥주 만드는 물은 좋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물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 물을 안 먹고 그걸로 맥주를 만들어 먹냔 말이에요. 이 가설은 틀렸습니다. 예, 잘못된 말이죠. 네. 물이 좋으니까 맥주를 만든 거고요. 먹어도 되는 물이니까 먹은 거예요. 자, 실제로 그 독일의 물을 먹는 남부 독일 사람들 우리보다 심장병하고 골다공증을 적다고 그래요. 이 관련 논문도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칼슘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물 자체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골다공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 우리 영양제 먹잖아요.
그런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 물에 이온해서 녹아있는 칼슘을 먹는 게 체내 흡수가 훨씬 빠르대요. 100배 가까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물을 먹으면 골다공증이 좀 예방이 되겠죠. 그러면 그 물에 있던 칼슘이 맥주를 만들어도 살아있나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인데 맥주를 많이 그래서 마셔야겠다. 그 예. 지역의 물 자체는 점성이 강한 거예요. 결국 에비앙을 마셔보면 물이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기질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에비앙의 칼슘은 70이라고 그랬잖아요. 70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마시는 우유 있죠. 예. 제일 작은 우유팩이 200ml잖아요. 그쵸. 200ml 우유팩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은 200mg입니다. 에비앙의 3배예요. 3배. 자, 그러면 칼슘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유는 좋다고 그러는데 맞아. 물에 들은 건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하려고 독일 정부나 관련 공무원 사이트에 문의한 사람이 많대요. 아하. 나 독일물 먹어도 되니? 여행 가는데? 근데 독일에서는 여러 번 답변했어요. 아하. 아무 문제 없고 너희 나라 물보다 훨씬 깨끗하다. 그리고 나중에 기분 나빠한대요. 미국 물보다 우리 수돗물이 더 좋은데 왜들 저럴까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괴담인 게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독일에 있는 현지 교포집에서 제가 잠을 잔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커다란 물통을 놔두고 거기에 물을 침전시켜 주더라고요. 큰 물통을 놔두면 밑에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밑에 하얗게 가루가 가라앉아요. 그 위쪽의 물만 떠가지고 옆에 물통으로 또 옮기면 좀 덜 가라앉겠죠. 그런 식으로 석회를 침전시켜서 마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석회질이 들은, 다시 말해 칼슘이 많이 들은 물은 파이프에 끼어요. 그릇에도 남아요. 그래서 거기 그쪽 지역 사람들의 설거지법과 샤워법이 우리랑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샤워하고 나면은 걔는 털이 많잖아요, 또. 털에 하얀 가루 같은 게 남아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면 물을 닦은 다음에 목욕 티슈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몸을 닦아요. 가루 떨어지라고. 그렇게들 닦고 설거지를 할 때는 마지막에 휴지를 닦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닦아내요. 독일은 이제 마트에도 가보면은 이제 제가 독일을 좀 할 줄 아니까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요즘 이제 집에서 뭐 그 가정용 커피기계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 보면은 안에 관 같은 데다가 칼슘이나 석회가 끼기 때문에 그거를 청소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가정용 그 캡슐 커피 머신에 물통에다가 그 약을 넣어놓고 한번 돌리면은 그 물이 지나가면서 그 관에 고여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늘 수돗물 마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맞아요. 또 제가 이제 독일은 수돗물이 에비앙이에요, 완전히. 아주 맛있어요. 맥주를 이제 여러 나라 말로 할 줄 아는 것처럼 저는 수돗물을 또 여러 나라 말로 배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땠어요? 수돗물은 독일어로 물이 이제 바서거든요. 바서. 근데 이제 독일 그 수돗물이 뭐냐면은 라이퉁이에요. 라이퉁이 수도관이거든요. 그래서 라이퉁스 바스 하면 수돗물인데,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수도를 식당에서는 우리가 수도 꼭지를 돌리는 게 아니라 맥주처럼 이렇게 당겨서 수돗물을 주니까 그냥 라이퉁스 바스 하면서 이걸 이렇게 맥주 짜는 시정을 하면은 비태하면은 다 주거든요. 미슐랭님이 이제 그동안 보면 항상 좀 식당 물 공짜에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저는 독일에서나 유럽에서 식당에서 저도 물을 돈 주고 잘 사 마셔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가스 있는 물. 왜냐면 이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저는 거의 스파클링 워터. 독일어로는 이제 미트가스라고 하거든요. 탄산수. 네, 탄산수. 가스가 있는 물. 그 외에는 그냥 거의 그대로 마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물이 괜찮은데 옛날에는 이제 상하수도가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물 같은 게 오염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먹으면 배탈 나니까 맥주를 만들어서 좀 가공을 해서 마셨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말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네. 위생관념이 부족하던 옛날 고대 19세기 18세기 이전에는 이 물이 오염된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물 자체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맥주를 왜 먹으라고 했냐면 당시 의사들이 실제 그렇게 처방을 했어요. 왜냐면 물을 먹으면 살은 세균 오염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맥주는 물을 끓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맥주를 만들 때는 보리를 넣고 끓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미 살균이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맥주를 먹으면 괜찮기 때문에 마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괜찮단 말이에요. 수돗물을 먹어도 칼슘 됩니다. 때문이 아니라 위생적 이유로 옛날에 잠시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프랑스 쪽에서는 위생 문제 때문에 물 대신 와인을 마시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칼슘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독일의 맥주와 물을 마시자. 그러니까 독일의 맥주 맛은 사실은 현지의 물 맛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마 그 맛을 낼 수 없을 거예요.
거예요. 이상 어렵죠. 물 네. 전문 연구자 물 덕후 한도사님이었습니다. 아쿠아맨, 아쿠아가 물이니까. 네. 네, 저희는 이번 방송 정말 재밌게 만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재미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조만간 있을 우리끼리 옥토버페스트 파티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무리 인사는 그 옥토버 페스트에서 이제 남부 바이에른 사투리로 건배를 프로시라고 하거든요. 원래 독일어는 이제 프로스트인데 그래서 I'm Prosit, I'm Prosit, I'm Prosit 이게 맞죠? 맞습니다. 네. 건배, I'm Prosit. I'm Prosit. 네.